왕양명의 생명철학은 이제 박사 논문을 보완해가지고 2006년도에 저서로 출간을 했었고 2019년도에 개정판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명학 돌봄과 공생의 길은 K무크에 양명학 돌봄과 공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작을 하고 거기에 있는 자막의 내용을 가지고 일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또 교재용으로 만들어서 어쨌든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전공은 이제 전통 철학 중에서는 이제 양명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환경, 생태 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도 이제 1학년 이제 동양 철학사를 가르치지만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왕양명의 생명 철학, 그리고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한국 양명학의 주체성과 창조 정신, 그리고 4학년 같은 경우 생태 철학과 생명윤리. 그래서 생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생명, 생태. 네, 그래서 그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앞에 이제 그 5개 강좌를 통해서 조선주 후기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에서의 이제 그 조선 사회에 대한 어떤 진단, 평가, 또 어떤 과제들에 대해서 앞에 5분의 석학분들이 강연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미리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들어보면서 하나 느낀 거는 똑같은 어떤 시대를 보는 거지만은 그게 전공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것과 어떤 사상사 또 철학적 관점에서 보는 게 다르고, 또 어떤 입각점, 내가 주자학의 입장에 서 있느냐, 아니면 실학의 입장에 서 있느냐, 또 양명학의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역사적인 평가나 사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5분의 강의를 들으면서요, 어떤 분이 하실 때는 고개가 이렇게 되고요, 어떤 분이 강의할 때 저도 모르게 왜 저렇게 이야기하시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귀에 이제 많이 들리는 게 뭐냐면 제 전공하고 관계된 양명학에 대한 얘기를 하실까 그랬더니 몇 분이 양명학에 대한 거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양명학이 전례가 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제 이런 정도에서만 말씀을 해놓으셔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양명학이 도대체 어떤 거냐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지금 수업을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녹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줌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실에서 있어서 사실 마스크 착용하고서 강의한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해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앞에 분들이 뭔가 목소리가 어떤 때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 그랬더니 이해가 갑니다. 이게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은 생명 문제를 다루는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예, 아무튼 양명학은 사실 우리 그렇죠. 이제 조선조는 조선 500년간 오로지 주자학이 세겼다. 뭐 이런 평가까지 있을 정도로 양명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거나 또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았었고요. 또 현대 와서도 사실 이제 한국 양명학회가 95년도에 생겨나면서 이제 양명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돼서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양명학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제 천차만별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조선조 학문의 어떤 주류라고 하는 것은 주작 성리학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양명학은 하나의 지류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건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고요. 사실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사실 말씀드리면은요. 사실 생명이라는 문제는 뭐 조선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생명의 문제죠. 어떤 생존의 문제, 삶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은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뭐 소비 문명의 시대다, 또는 뭐 산업 사회다, 자본주의 시대다 하면서 이제 그 어떤 물질 문명에 대한,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욕망을 키워가고 그걸 충족시켜가는 것이 이제 최대의 어떤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의미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 뭐 코로나 이전에 이제 대두된 문제들이 기후 변화죠. 사실 기후 변화, 기후 위기.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구가 이제 온난화되고 했을 때는 지구상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 생존이 어려워지는, 더 나아가서는 인간조차도 이제 생존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생명의 종말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위기의식이 이제 증폭되고 있던 과정에 사실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지금 시대는 이제 진단을 그렇게 하죠. 뭐 코로나 시대 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뉴노멀 시대 뭐 다양한 그러니까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용어들 또는 어떤 새로운 시대상들이 최근 1, 2년 사이에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없을 때는 그렇죠. 안정적으로 생명이 유지가 되죠.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변화죠. 어떤 주변의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했을 때 이제 둘로 갈라집니다. 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도태되거나 어, 멸종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변화를 수용해내면서 진화하는 거죠. 새로운 단계로 진화를 해서 새로운 어떤 생명의 체계로 간다든가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대사건이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것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강의실에 와서 선생님과 학생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지식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안 만나고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 뭐 재택근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소한 것 같지만 악수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 얼굴을 모른다는 거. 가끔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으로만 수업하고 또 늘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마스크를 벗었을 때 인사를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저 누구지? 왜냐면 마스크를 안 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마스크를 쓴 모습이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제 우리들이 많은 지금 어떤 이제 생명과 관련된 문제죠. 모든 것들이 우리 환경의 문제가 됐든 어떤 삶의 문제든 다 이제 어떻게 하면 생명이 안정적으로 또 건강하게 또 그게 뒷받침될 때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올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저는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전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시각이 단지 어떤 과거의 유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생명의 위기의 문제, 어떤 전환의 문제, 변화의 문제를 우리가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느냐.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지 그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전시물이죠. 전시물. 말하자면 과거의 어떤 유물로서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저는 그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한번 다루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양명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개해가고 어떤 영향을 줬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마주하고 있는 어떤 생명 위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선시대의 양명학 또는 조선시대 유학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다루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조선의 양명학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양명학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제가 축적으로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양명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름은 수인입니다. 지킬 수자에 어지린 자고요. 이제 양명은 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명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철학자고 정치가, 군인, 교육자. 그래서 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방에서 무관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문인으로서만 지냈던 그 유학자들, 사대부 계층들과는 다른 면모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 생명과 관련해서. 예, 그리고 이제 1472년도에 태어났고요. 이제 우리들이 많이 이제 들어본 게 양명학 하면은 이제 심증지설, 지행합일설, 그다음에 치양지설. 그러니까 이걸 3대 학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만물일체설이다. 천지만물을 하나의 어떤 생명으로 보는 천지만물일체설이 그리고 그 천지만물일체설이 바로 우주론이고 천지만물일체설을 바탕으로 해서 양명의 이제 다른 학설들을 이해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리고 이제 39세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 보면 57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죽을 때까지 무관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방에서의 장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무관 생활이라는 건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또 도적대가 출몰하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때로 이제 그걸 진압해야 되고 때로는 이제 그들을 구제해야 되고 하는 이런 속에서 이제 바로 도민, 안민, 위민의 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그런 거죠. 위민, 백성을 위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치를 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학의 출발점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제
인심을 바로 공자가 이야기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유학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지배계층의 권력화가 되고 지배 이데올로기화가 되면서 어떤 백성들의 어떤 생명을 위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이제 기득권을 유지해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생명적인 부분으로 사실은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점에 이제 양명학은 바로 어떤 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민으로 하여금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또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펼쳐 나가려고 했던 건데요.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 이제 심증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자학은 우리가 성증이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본성만이 이치이다. 그래서 이제 주자학은 사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세계에는 형이상학적인 원리가 있다. 우주자에는 법칙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사물물에 내재되면 그것을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성증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는 리와 기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 기질, 진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이 형상 세계를 형성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치에 합치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치돼. 그래 우리가 순리라고 그러죠. 이치에 순응하면은 그게 선이 되는 거고, 이치에 어긋나면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자학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기다. 기로 구성된 게 마음이다. 인간에게 있는 본성만이 오로지 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서 문제점은 그겁니다. 이치가 그럼 어디에 있느냐? 성인의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를 알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경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논어맹자 중용대학을. 왜? 일반인들은 기질이 너무 탁하기 때문에 이치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경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치를 알아가야 된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치를 어디서 찾게 돼요? 밖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늘 독서를 중시하고, 그렇죠? 선생님의 가르침을 중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양명이 이제 용장이라는 데가 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성인의 도는 나의 본성으로 스스로 충족하니 지난날 대상사물에서 리를 구한 것은 잘못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뭐 경전이라든가 선생님의 말씀이라든가 뭐 부모님의 말씀이라든가 권위 있는 말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이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뭐냐? 이미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는 본바탕을 갖고 태어났다. 마치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불성을 갖고 있다. 다만 깨치면 부처요, 깨치지 못하면 중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명도 그런 입장인 거예요. 성인이라는 건 딴 게 아니다. 이미 성인의 바탕은 다 갖고 태어났는데 그걸 스스로 깨쳐서 실천하면, 실현하면 성인인 거고, 그걸 하지 못하면 그게 뭐냐? 범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곧 효도의 리가 있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곧 효도의 리가 없다. 그러니까 주자학에서는 내 마음의 의지나 내 마음의 상태에 상관없이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이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효경을 공부한다든가 우리가, 또는 주자가래를 공부한다든가 뭐 논어를 공부한다든가 해서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양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효의 이치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부모님을 마주했을 때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효도했을 때. 부모님의 추위에 떨고 계시다면 따뜻하게 해드리고, 더위에 고생하고 계시면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실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효의 이치라고 얘기하는 거다. 근데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렇다면 효도의 이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 문제에서 다른 겁니다. 주작은 이치가 먼저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학습을 통해서 알아서 이치대로 사는 거고, 양명은 그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상황에 마주했을 때 마음으로부터 선악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고 어떤 의지가 발동해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을 이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지행아빌설 같은 경우는 주자는 선지 후행입니다. 먼저 알고 나서 이후에 행한다. 또는 지행병진이라고도 물론 얘기해요. 지와 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울러서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울러 간다 하더라도 지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게 사물의 법칙, 또 인간의 도리, 윤리적 규범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도덕적 규범들이라든가 준칙들이 선재하기 때문에
먼저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실천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후행입니다. 근데 양명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는 행의 주된 의지이며 행은 지의 공부이다. 지는 행의 시작이며 행은 지의 성취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핵심은 이때 지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명이 말하는 지는 어떤 이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마주했을 때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측은지심이라든가 불인지심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거죠. 뭐 길다가 휘에 떨고 있는 뭐 어린아이를 봤어요. 국어를 하는. 그랬을 때 뭐예요?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바로 그 아이를 뭐 그 식당에 데려가서 따뜻한 국밥을 사준다든가 또는 뭐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줘서 뭘 사 먹거나 추위를 면할 수 있게 해준다는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는 그런 어떤 행위를 이끌어내는 우리의 주체적인 의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행위라는 것은 그런 의지에 의해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 그것을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와 행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치양지설입니다. 이제 치양지는 이제 주자는 이제 치지라고 했죠. 치지, 경물 치지할 때. 이제 경물은 직물이 군기일이 대상 사물에 나아가서 그 사물에 내재된 이치를 구구한다. 치지라고 하는 거, 지는 지식입니다. 그럼 뭐에 대한 지식이냐? 바로 이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치. 이치를 아는 거. 치지는 그 이치를 최대한으로, 그 지식을, 이치에 대한 알물 최대로 확충하는 공부가 치지 공부예요. 근데 양명은 치지가 아니라 치양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양지는 뭐냐? 자가준치. 자가준치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게 옳은지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는 거.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저는 한국 사회에 살면서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 어떤 행위를 할 때요, 늘 나무의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 질문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요, 아이들이 모르거나 무식해서 질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엄청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수어의 장점이 그거예요. 질문 응답 코너에다가 그냥 편하게 질문해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비공개로. 질문이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와요. 근데 수업 시간에 질문해라 그러면은 질문 안 합니다. 눈치를 봐요. 뭐냐, 내가 이 질문하면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묻고 싶은 건 있는데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데 남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기준이 옳고 그름에 대한 거, 선악에 대한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 어른들의 말씀. 자, 근데 양면 뭐냐? 그 준칙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부끄러움 같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데,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옳지 못하면, 뭐요? 남이 비난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선행을 하는데 남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내가 불효를 하면 남들이 비난할까봐 효도를 한다. 이것도 뭐예요? 양명, 옳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결국은 남한테 보여주기 하고 인정받기 위한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 컴파스와 잣대다, 명사, 시금석, 이건 이제 금의 순도를 측정하는 거죠. 지남침,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요. 밝은 덕성, 어진 마음, 측은지심, 이런 것들이 다 양지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공통된 점들이 뭐냐?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비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선악에 대한, 또 진위,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런 어떤 판단의 근거, 주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성인의 말씀이나 어른들의 말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갖추어져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양지를 설명하는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게요. 대저 사람은 천지의 마음이다. 천지 만물은 본래 나와 한 몸이므로 살아있는 존재물들의 어려움과 고생스러움은 무엇인들 내 몸에 절실한 아픔이 아니겠는가. 내 몸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것은 시비지심이 없는 자이다. 시비지심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알고 배우지 않더라도 능한 것이니 이른바 양지다.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이 이제 통각과 감통의 양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른 존재물의 생명 손상에 대해서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이거죠. 천지 만물과 나는 본래 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 몸에 뭐 손가락이 부러진다든가
발가락에 뭐 가시가 박힌다든가. 그럼 온몸이 아프잖아요. 특히 감기 걸렸을 때. 감기가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감기 걸리면 온몸이 원래 아픈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 목감기가 걸렸다. 지금 바이러스는 목에만 있는 거야. 근데 온몸이 아파요.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료하는 겁니다. 만약에 감기가 목감기가 걸렸는데 목만 요만큼만 아프다. 그럼 병원 안 갈 거예요. 그냥 버티지. 귀찮으니까. 근데 왜 병원 가요? 너무 아파서. 온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왜 하나의 생명체인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고 외면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것은 이제 양명의 말하면 사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욕. 인간에게는 만물일체 인심인 양지도 있지만 또 뭐냐. 나를 내 몸에 국한시킨 나라는 건 딴 게 아니다. 이 몸 안에 있는 것만이 오로지 나다. 그게 생명의 관점에서도 그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개체 생명관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하나를 독립된 생명체로 보는 거예요. 생명체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살고자 하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충족이 되면 뭐야? 더 잘 사는 거.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주변으로부터 빼앗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못된 짓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점점 욕망이 증대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기본적인 어떤 생존할 수 있는, 그게 충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존재물들이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까지도 다 뺏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양면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욕에 빠지면, 사욕이 증대되면 뭐냐?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형제 간에도 굴욕상자, 서로 죽인 일이 벌어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새 재산 문제 갖고들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어떤 뭐 그런 폭력이라든가 살인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던 일들입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살욕하는 이런 일들이. 그게 바로 사욕이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취향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 사욕을 스스로 극복하는 거, 조절하는 거. 그래서 내가 본래 갖고 있는 만물과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그래서 통각과 감통의 주체인 양지를 회복해서 양지가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취향제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명학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조선의 양명학과 관련해서 바로 양지의 수시변혁성입니다. 그래서 양명이 이제 이야기하죠. 양지는 곧 여기니 그 도dem은 변화하고 움직여서 일정한 데 머물러 있지 않고 쭉 얘기해요. 오직 변화에 따라갈 뿐이다. 그다음 의는 곧 양지이니 양지가 둔대라고 하는 것을 알면 바야흐로 집착이 없게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뭐 오늘 선물을 받는 일이 정당해요. 선물이에요. 뇌물이 아니라. 또 반대로 누가 갖고 왔는데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그래 거절을 했어요. 자, 그런데 뭐예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선물인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뇌물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의 경험을 기준 삼아가지고 선물인데도 다 거절하거나 반대로 뇌물인데도 선물이라고 합리화시켜갖고 무조건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양명이 이제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 자기는 안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양지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자학은 우리가 정리론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이치. 그러니까 이치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세상이 변하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의 정해진 이치대로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어떤 예법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는 안 맞는 게 너무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신분질서 같은 것들이요. 조선시대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군주가 있고, 양반 사대부가 있고,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민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질서니까, 그 시대의 계급사회에. 근데 지금 뭐예요? 민주주의 시대, 평등사회란 말이에요. 안 맞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면 뭐냐면, 지금에 맞는 우리가 기준들을 또 마련하고 스스로 개정해 나가는, 변화시켜가는, 새롭게 설정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양명학이 이제 전래된 거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퇴계가 전승록 논변이라고 하는 글을 1566년도에 씁니다. 근데 이때 이제 글을 보면은 핵심은 이거예요. 양명학은 유학이 아니라 불교다. 사선이 비선이다. 그러니까 근데 불교만 또 못하다. 불교 같은데 불교만 또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명학은 이단 사문난적이다. 뭐에 대한 이단 사문난적이냐? 주자학에 대한 이단 사문난적이라고 해서
배척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미묘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양명학이 조선에 들어와서 젊은 학자들 사이에 융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유행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사실 퇴계라고 하는 그 대유가 굳이 만약 양명학에 어떤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전순록 논변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양명학을 비판하고 배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퇴계가 전순록 논변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주자학의 도통을 지키면서 이단의 학문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양명학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퇴계의 전순록 논변은 어떻게 보면 조선 사회에 이제 양명학이 수용이 돼서 확산돼 가는데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서예 유성룡이 퇴계의 제자인데 우연한 기회에 전순록을 양명의 글을 구해서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 심취했었습니다. 근데 퇴계가 전순록 논변을 쓰고 난 다음에 서예 유성룡이 요즘으로 하면 양심선언이죠. 제가 철없을 때 이단의 학문이 양명하게 심취했었는데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가 듣고 이제 더 이상 그게 얼마나 제가 못난 짓이었는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단의 학문인 양명학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글을 쓰고요. 이후에 퇴계 문화에서 끊임없이 양명학은 이단이다라고 하는 양명의 비판의 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중종난간에 양명학이 전래됐다 이렇게까지 가장 이게 이제 가장 높게 잡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오종일 교수님이요, 이제 김세필이라고 하는 그분의 시에서 이런 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양명이란 늙은이 심학을 다스렸네 쭉 하면서 한편의 전순록 또한 많이 알았네. 이제 이런 내용들에 이제 근거해 볼 때 이미 저 시대에 양명학이 전래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어쨌든 양명학은 주로 이제 그 명종, 중종 시기에 조선에 이제 전래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있지만은 이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 그러니까 주자학은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은 100% 주자학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자들이 많죠. 왜? 스스로 자기 학문의 기준을 주자학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퇴계든 율곡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자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육아의 전통이죠. 수리부자, 공작을 했잖아요. 나는 기술했을 뿐이지 창작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육아의 전통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주자를 종주로 하면서 보통에 그래서 이제 주자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주자에 가장 가까운 것이 그게 진정한 학문이고 학자의 길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조선의 유학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상에서도 최대한 어떻게든 자기 말이 왜 옳은가라고 하는 걸 주장할 때 늘 주자의 얘기를 합니다. 이와 기의 관계는 이렇다. 그럼 왜 이와 기의 관계를 그렇게 봐야 되느냐? 그거는 주자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주자오리에서 끌어오거나 뭐 사서집주에서 끌어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명학이 전래되는 과정에서부터 이단 사문단조로 배척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주자학이 그러니까 유교가 국교라고 하지만은 그때 유교는 저번에 이제 역사 그 강의에서도 말씀을 하셨던데 주자학입니다. 주자학. 그러니까 여말 선초에 원나라 유학이 들어올 때 주자학이었고 또 명나라를 통해서 들어온 것도 주자학입니다. 주자의 정통이죠. 그래서 국교는 유교라고 하지만 공맹유교가 아니라 바로 주자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체제 속에서 사실은 양명학을 드러내놓고 이미 왜 이단 사문단적이라고 이미 평가를 받았고 지탄을 받았고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저걸 드러내놓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양명학이 그 전개되는 방식은요, 이런 겁니다. 다 어려서부터 주작을 공부해요. 근데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주작이 뭐 약간 회의를 갖게 되거나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독창적인 견해를 갖는 학자들이, 양명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용의 측면도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양명학 이런 거는 우리가 좋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실천성을 중시한다든가. 하나는 이제 또 평등사상 같은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학자를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학자만 몇 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허균인데요. 이제 허균은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거죠. 우리가 그 바로 홍길동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서울 차별에 대한 어떤 철폐를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의 이제 이타고라든가 하시문과 같은 양명 좌파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허균도 그걸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좌파들은 어떻게 보면 양명학보다도 더 한 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양명은 사실 인욕과 사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타고 같은 경우는 인욕을 긍정합니다. 근데 저때 인욕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백성들의 인욕입니다. 살고자 하는 거. 살고자 하는 거. 근데, 보면은 이제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타고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교가 사람을 죽인다. 이가 사람을 죽인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에 어긋났다라고 해서 어떤 그런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재판의 과정 없이 동네에서 사람을 죽이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효자 연료 표창하는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남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는 평생 과부로 지내거나 아니면 자결을 해야 돼요. 죽은 남편을 따라 그래야 연료로 칭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양반 가문에서는 뭐예요? 정녀가 정녀비를 받기 위해서 며느리한테 아들이 죽었을 때 자살을 계속 권유합니다. 응? 넌 뻔뻔하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집니다. 뭐 그런 거라든가 또는 효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이 아플 때 뭐 허벅지살을 베가지고 끓여 드린다라든가 뭐 손가락을 자른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피를 부모님께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표창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백성들, 그러니까 어떤 예라고 하는 것이, 이치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혹독한, 생존조차도 힘든데 기본적인 욕구, 욕망마저도 절제해라, 버려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관점에서는 살기 위해서는 욕구, 욕망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욕구, 욕망이 식욕이 있어 밥을 먹죠. 만약에 식욕이 없으면 사람들 다 굶어 죽을 거예요. 근데 왜 먹느냐? 식욕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성욕도 그거예요. 성욕 자체가 나쁜데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종족 번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속적 생명관의 관점에서 효라는 걸 썼는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식을 중시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개체로서는 죽지만 자식을 통해서 영원히 내가 생존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밝혀진 게 DNA죠. 유전 정보.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애틋하잖아요. 왜 애틋하냐면 다른 자식에겐 없는 내 유전 정보가 내 자식한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서의 나는 죽지만 유전 정보를 통해서 나는 생명이 영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이어가는 수단인 거죠.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절제되지 않은 과도한 권력화된 어떤 성적 욕망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오늘날 뭐 성추행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지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는 것은 생명의 관점에서는 내가 살고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생명에서는 필요한 거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사실은 이타고라든가 허균이라든가 이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에게 과도한 욕망 절제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기본적인 생존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지금 당장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거 굶어 죽을 사람한테 너 도둑질하면 안 돼. 당장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도 그런 거는 우리가 저기를 하잖아요. 뭐 말하자면 최근에도 이제 그런 기사가 났던데 뭐 어떤 사람이 떡집에 들어가고 떡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해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이제 실업자가 돼가지고요 산에다 움막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약초를 캐먹고 몇십 일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내려왔다가 우연히 떡집에 있으니까 이제 떡집에 가서 이제 떡을 훔쳤던 거예요. 근데 이제 떡집 주인들이 참 착하시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안쓰럽다고 이 사람 처벌하지 말라고 저기를 하고 일자리를 아는데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인터뷰하는데 거절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뭐 너무 딱해서 그냥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는 건데 뭐 이게 인터뷰할 만한 내용이냐 이런 건데 바로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도 우리가 정상 탐작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는 탐작을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 보면은 과도할 정도로 일반 백성들한테는 어떤 욕망의 절제를 요구를 하면서 정작 뭐예요? 양반, 사대부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첩을 거느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죠. 연료는 있는데 열분은 없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건 글쎄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떤 이치나 예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자한테. 그래서 이제 이타고나 허균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약자들의 입장에서 예교가, 리가 가져오는 어떤 사람의 생존을 억압하고 생명을 억압하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욕망을 긍정한다라고 할 때 이때 욕망의 긍정은 기본적인 욕망,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욕망에 대한 긍정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이런 표현, 남녀의 정욕은 하늘이 주신 것이요, 인륜과 기강을 분별하는 것은 성인의 가르침이다. 나는 성인의 가르침을 어길지라도 하늘이 내려주신 본성을 어길 수는 없다. 이런 주장들이 바로 그런.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 저기 이 사람은 그 뭐 법도 없고 예도 없고 인간적인 도리도 없고 막 살자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중세시대, 근세시대에 보여줬던 그 계급사회 속에서의 약자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졌던 예교와 욕망절제에 대한 비판이고, 그랬을 때 기본적인 욕과 욕망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 그런 욕망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참다운 정치다. 이제 이런 주장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신분지서 관련한 유죄론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그 당시에 신분 차별을 철저했죠. 그러니까 서자라고 해서 뭐예요? 관직에 나갈 수 없고요. 엄마가 개가했을 때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이제 천출이어도 안 되고 아버지가 양반이라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출신에 따라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다 타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허균이 볼 때는 이 말이죠. 고귀한 집안의 태생이라여 그 성품을 풍부하게 주지 않고 미천한 집안의 태생이라여 그 품성을 인색하게 주지만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타고날 때 다 같은 성품을 갖고 태어난다. 양명학으로 보면 그게 양지예요. 양지는 누구나 다 같이 갖고 태어난다. 그러기 때문에 평등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발 더 적극적으로 가면은 이제 삼인평등주의라든가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기반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제 최명길입니다. 최명길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병자호란 때 이제 강화를 이제 주장한 인물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평가가 다양합니다. 하나는 어떤 자기의 실리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리도 없고 말하자면 변절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는 나라를 이제 위난으로부터 구한 진정한 말하자면 뭐 정치인이다, 뭐 진정한 학자다, 진정한 유학자다, 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관료들, 유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최명길이 이런 비판을 합니다. 대저 명은 실의 그림자이니 명분만을 따라 그 실질을 택망하면 잃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형적, 자취죠. 자취는 마음이 드러난 것이니 형적만을 고집하여 마음을 구한다면 잃는 것이 또한 많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숭상하는 것은 명분이요, 신이 힘쓰는 것은 실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논하는 것은 형적이요, 신이 믿는 바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늘 뭐가 있으면은 명분 갖고 싸우는 거예요. 명분에 집착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실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딴 게 아니거든요. 주어진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어떤 현상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뭐냐? 명분이 아니라 내 마음이어야 된다. 그때 마음은 뭐예요? 진실무망한 마음이죠. 진실되고 거짓됨이 없는 진정한 그 마음의 상태에서 사태를 판단하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 당시에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청태종이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분신 관계를 맺자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중국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사실 명나라가 중원을 지배하다가 한족인 명나라가 이제 여진족이 수립한 이제 후금이었죠. 후금이 나중에 이제 청나라로 이제 개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중화와 이제 오랑캐족, 기존의 어떤 중화관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중화와 오랑캐라고 하는, 그래서 중화를 대외한 나머지 지역을 뭐예요? 동이, 서육, 남만, 북쪽. 동쪽 오랑캐, 서쪽 오랑캐, 남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중국의 신중화주의 속에, 패권주의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동남아의 하는 방식이라든가 우리나라의 하는 방식을 보면 대등한 외교나 동등한 동반자로 보는 관점이 아니고요. 아직도 조공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의 말하자면 자기들이 주인이고 이제 조공을 바치는 국가다라는 거. 우리가 니들을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니들은 섬겨라. 이런 게 지금도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로 그런 관점이었던 거죠. 명나라가 중국을 이제 지배할 때는 중국의 주인은 명나라죠. 그건 한족이고요. 근데 이제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서는 이걸 요구한 거죠. 자, 이제는 이전까지는 너희 집주인이
한족인 명나라였는데 이제 집주인이 바뀐다. 우리가 이제 청나라인 우리가 여진족인 우리가 이제 이 집주인이다. 그러니까 뭐냐 계약서 새로 쓰자.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제 조선의 입장은 그거죠. 의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명분이에요. 그래서 얘기 뭐 여러 가지 제조지은도 얘기하고 그래. 뭐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보내줘서 우리나라를 위난으로부터 구해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결정적인 건 뭐예요? 일본이 침략하려고 한 건 조선반도가 아니거든요. 명나라까지 진출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를 어떻게 조선 한반도에 국한시켜버리는 거죠. 못 넘어오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결국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거잖아요. 한반도를 놓고 전쟁을 하더라도 어디에서? 중국 본토는 안 되고 미국 본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한반도에서. 그게 6.25였었고 지금도 계속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문제죠. 아무리 우리가 통일을 원해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하지가 않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중국의 정세는 이미 이제 기울어져서 말하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그랬을 때 이제 끝까지 명분상, 의리상 청나라를 군주의 나라로 섬길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복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말하는 나라를 완전 팔아먹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와 맺었던 군신의 관계를 청나라하고 맺자 이걸 요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의리파, 척화파 입장에서는 오랑캐인 청나라의 두 가지입니다. 오랑캐한테 우리가 오랑캐를 군주의 나라로 섬길 수 없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의리라고 하는 차원. 우리가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명길은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비록 망고의 죄인이 될지라도 반드시 임금이 망할 줄 알면서도 차마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오늘의 화치는 안이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때의 상황이라는 건 이런 거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싸워야죠. 근데 이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청나라에서는 그걸 요청한 거예요. 성태종이 직접 와가지고 분신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물러가겠다. 근데 그걸 끝까지 너희들 거부한다면 조선반도를 초토화시켜서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겠다.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고요. 군사력을 그 당시에. 며칠 만에 서울이 함락된 거잖아요. 그 남한산소로 피신한 거죠. 불과 며칠 안 됐어요. 그게. 그 정도의 어떤 군사력의 차이라든가 막강한 그 청나라의 위력.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태명길은 신이 이렇게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시비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이해로만 아래와 전하를 잘못 인도함이 아닙니다. 현 정세를 참작하고 의리를 대량하며 선유들의 정론에 고증되고 여러 가지들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 이렇게 하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고 이렇게 하면 백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도리에 해로울 것이고 이렇게 하면 살이에 합당할 것임을 생각하여 뭐요? 그것이 꼭 옳다는 자신이 서서 아래인 것이다. 그거의 마음입니다. 마음. 솔직한 마음. 근데 그 당시에 병자호란 당시에 이제 기록들을 이렇게 뒤로 나와 있는 거 보면은요.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요. 그 왕 앞에서 물러나선 그거예요. 이거 다 끝까지 싸우다 우리 다 죽는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면해야 되는데. 근데 뭐냐? 아무도 내가 나가서 말하자면 뭐예요? 분신 관계를 맺는 거에 합의서에 도장 찍자고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줬으면 이겁니다. 누가 해줬으면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못한다. 최명길을 한 겁니다. 왜?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철학자 그거예요. 대개 도에는 정도와 태도가 있고 일에는 가벼운 것과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의도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인께서 주역을 지을 때 중도를 정도보다도 귀하게 여긴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바로 수시변력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 어떤 걸 보는 건 뭐냐면 불변하는 진리의 입장, 명분의 입장에서 세상을 거꾸로 대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변화된 그 상황 속에서 변화를 수용해서 그 변화의 근거에서 사태를 판단하고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그 당시에 척화파들은 전자예요. 감히 우리가 오랑캐한테 절대 항복할 수 없다. 그게 소중화 의식인 거죠. 명나라는 망하더라도 우리는 뭐냐? 명나라의 혼을 이은 작은 중화다. 이러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늘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한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오랑캐예요. 동이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우리도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오랑캐로 본 거예요. 근데 같은 오랑캐끼리
이제 무시하는 거죠. 너희들은 우리 못한 오랑캐야.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난 너희들한테 우리가 손들 수 없어.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최명길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대의 의미가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맹자의 사대가 나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거. 그것은 뭐냐? 정치적, 외교적으로 옳은 거라는 거예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외교 방법이었습니다. 조공이라고 하는 거. 군주의 나라, 신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나라에만 적용이 됐던 게 아니라 뭐 베트남이라든가 그 당시에 아시아권의 하나의 외교의 방식으로 중국과 군신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영토를 지켜가고 또 마찬가지죠. 중국도 모든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신 관계를 맺어서 신하의 나라를 보호해 준다라는 명분으로 국제 질서를 유지해 갔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명청 교책이라고 하는 마치 원명 교책이처럼. 그 원명 교책이 살아남은 건 사실은 그겁니다. 바로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통해 가지고 조선을 건국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나라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명하고 손잡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중국이 명청 교체기가 왔는데 이제 조선은 뭐예요? 권력이 안 바뀐 거죠. 안 바뀌다 보니까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정당성의 확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조반정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의리의 관점 이런 속에서 어떤 청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해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패착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의도 때에 따라 달라진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양명이 이야기했던 양지의 수시 변혁선입니다. 양지라고 하는 건 뭐냐? 때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죠. 대개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변화이고 한없는 것이 의리입니다. 선하에 무사할 때는 삶과 정상적인 법만을 지켜가니 현명하니와 못난 사람이 동등한 길로 기회할 수 있사오나 난리로 역경을 당하여 어찌할 수 없을 지경에는 변통성이 있어서 도와 함께 행하여야 바야흐로 성인의 큰 권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안정되고 변화가 없는데 굳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우리가 새롭게 대처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가 안 왔으면 우리가 마스크를 쓸 일도 없고요. 악수를 안 하고 손으로 이렇게 인사를 할 이유도 없고요.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강의하면 되는데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만나지도 못한다든가 이럴 필요도 없고 5인 이상이 식당 같은데 못 갈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엄청난 변화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들, 또 옳다라고 했던 것들, 가치관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서로 보고 막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게 그게 인간다움이었고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지금은 거리두기인 거죠. 적절하게. 그게 상대한 존중과 배려죠. 예전에는 뭐예요? 가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함께하는 게 그게 사람다운 도리고 배려였다라고 한다면 바뀐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면 굳이 질서를 바꾸고 우리가 삶의 가치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없죠. 근데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둘로 갈라지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기존의 질서, 기존의 룰에서 그걸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이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다 건강과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방역의 지침을 따르는 사람하고 갈라지잖아 이런 것들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화친을 주장한다라는 주화라는 두 글자가 신의 일평생 신변의 누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신의 마음은 아직도 오늘날 화친하려는 일이 그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화친을 주장을 할 때 역사적으로 자기가 망부의 역적이 될 거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여기서 화친을 주장하면 분명 역사는 나를 좋게 평가할 거야. 역시 위인이다. 나라를 구했다.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그 환경, 갖고 있었던 역사적 상황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가치들이 자기가 여기서 화친을 주장했을 때 자기가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당할지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역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그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경망하게 큰 소리를 쳐서 오랑캐 노여움을 도발, 마침내는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내는 일조차 못하게 된다면 그 허물이 이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화친을 주장한 자기가 이유는 딴 데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죠. 백성을 도탄으로부터 구하고. 그죠? 화친하지 않으면 청나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전쟁으로 가는 거니까 끝까지. 그랬을 때 백성들은 뭐요? 죽음이죠. 결국 도탄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종묘와 이제 사직에 제사 지낸 일조차 못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나라가 망한 거죠. 종묘 사직이 무너진 거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그 이야기예요.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명분과 의리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나중에 위정척사파라 이렇게 가보면 진짜 그 의리를 위해서 명분을 위해서 이제 뭐 그 목숨을 바치신 분들도 뭐 있으시고 한데 이제 그건 상황에 따라. 근데 여기서 이제 최명길의 입장은 거죠. 일단은 뭐야?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후위를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최명길이 일단 그 화친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사실은 명나라가 복원 운동을 합니다. 그때 명나라하고 손잡고 하려다가 들켜요. 그래서 심양에 감옥에 갇힙니다. 청나라에 끌려가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최명길이 저런 상황 속에서 화친을 주장했을까라고 할 때 그건 바로 이제 어떤 생명이라는 거죠.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도탄으로부터 생명을 살리고 구제하는 거인 거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그게 권도라는 거죠. 권은 아까 그 저울권자입니다. 저울. 그러니까 저울은 어떻게 해요? 저울 그렇죠. 그 물건의 무게에 따라서 저울의 눈금이 바뀝니다. 내가 1kg를 올리면 저울 눈금이 1kg가 되고요. 2kg짜리를 올리면 2kg로 저울 눈금이 바뀌어요. 옛날 저울은 이렇게 추로 달았죠. 그래서 여기에 무거워지면 추를 더 넣어야 됐었고 눈금을 이동하고.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건이 무거워지고 가벼워지고. 그럼 거기에 이제 추를 더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눈금을 이동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대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거꾸로 하는 거죠. 추를 거꾸로 1kg를 맞춰놓고 뭐예요? 물건을 1kg에 맞추는 거죠. 덜어내고, 담아내고, 보태고, 덜어내고 하면서 1kg로 무게를 다 똑같이 맞춰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정해진 기준에다가 거꾸로 이거를 재단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화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대량 생산 체제. 그래서 획일화입니다. 획일화. 물건을. 왜? 그래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어떤 그 이윤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을 만들고 그 표준에 맞춰갖고 물건을 찍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100개 만들면은 한 개, 이런 거죠. 다양한 물건 10개 만드는 것보다 똑같은 물건을 10개 만드는 게 비용이 더 저렴해요. 근데 지금 바뀌었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전에 이제 그 산업사회에서의 모습인데요. 이게 인간한테 그대로 적용된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 1m 70 이상이어야 돼요? 1m 80 이상이어야 돼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죠. 그게 그대로 들어오는데 사람을 볼 때 1m 50인 사람, 60인 사람, 70인 사람, 80인 사람 그럼 다양성이에요. 다름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봤어요? 1m 70보다 작으면은 뭔가 비정상. 1m 70 이상이야 정상. 몸무게도 마찬가지잖아요. 100이면 어떻고 150이면 어때요? 이건 있죠.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보는 거는 또 다른데 이제 그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 그래서 뭐 몸무게가 뭐 65kg 이상이면 비정상. 그 다음에 눈에 쌍꺼풀이 있으면 정상, 쌍꺼풀 없으면 비정상. 코 높이. 이게 그 사람을 갖다 물건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곤도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틀을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놓고 갖다 맞출 거냐. 아니면 그 다양함 속에서 다양한 모습이나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기준을 설정하면서 대체해 나갈 것이냐. 그게 최명길이 선택한 거는 바로 후자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닌데 그 부분이 바로 철학이거든요. 양지예요, 양지. 인간에게는 양지가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또 상황이 변화했을 때 그 변화를 감지해낼 수 있는. 그게 주역의 원리로 하면 시중지도입니다. 시는 때잖아요. 때라는 건 뭐예요? 변화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거죠. 그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면서 스스로 마주한 상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그게 바로 양지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하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양명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제 정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뭐, 시대적 배경은요, 뭐 여러 개 썼지만,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고, 또 명나라가 이제 1644년에 망하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청나라가 중원의 이제 주인이 되죠. 이 이야기는 이제 조선 정기사회가 이제 해체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학기에 이제 강좌가 바로 이제 조선 후기의 이제 역사와 이제 사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임진 병자호란 이전의 사회와 그 이후의 사회. 그러니까 조선이 어떻게 보면은 해체되어 가는 과정. 그러니까 왕조로 따지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더라면은 일제식민지도 겪지 않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물갈이거든요. 물갈이요, 사실. 우리가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의 정당이 영구 집권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계속 여야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 뭐 시장 선거도 그런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바꿔주니까 이제 그 전에 뭐 좀 어쨌든 좀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이게 아니네. 이제 정신 차리는 거죠. 또 말하자면 그 다음에 또 못하면 또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물갈이가 돼야 또 새로운 물이 공급이 되고 저기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선왕조 500년을 갔다는 이야기는 그 왕조, 이시 왕권의 500년만이 아니라요. 기득권 세력의 500년입니다. 사실은요. 천민은 영원히 천민이었고 물론 양반에서 몰락해서 천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조선시대 개국 때부터 공신들 그래서 양반 가문에 있었던 사람들은 조선조 500년 내내 양반이었고요. 천민들은 500년 내내 양반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 중국서도 왕조 수립할 때 보세요. 농민이, 이사성 같은, 보면은 뭐 농민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황제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존의 이제 기득권 세력들은 싹 척결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권력계층으로. 또 근데 그게 또 시간이 흐르면은 또 말하자면 이제 타락하게 돼 있죠. 그럼 또 새로운 왕조가 올라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배경은 그겁니다. 이제 조선조 임진왜란과 이제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이제 조선 정기사회가 하체가 되고 조선 후기사회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 이제 많은 혼란들이 이제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제도는 이제 정몽제 11대 손이고요. 사촌형이 영조의 부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양명학을 드러내놓고 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영조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신에 이제 정치 일선에는 안 나선 거죠. 정치 안 했습니다. 그냥 칩거하면서 공부만 하고 특히 강화도로 들어가서는 오로지 거기서 공부하면서 글을 쓰고 제자 양성만 했던 거예요. 만약에 하곡 정제도가 소론 계열이거든요. 정치 일선에 나섰으면 이제 이걸로 인해서 화를 당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주작을 공부했고요, 당연히요. 23세 때 이제 양명학에 심취해서 41살 때 주작에서 양명으로 전환을 하고 이제 안산에서 살다가 이제 그 60대 이후에 강화도로 들어가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이제 지내서 강화학파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냥 정제들의 문제의식은 그거예요. 이제 주작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대상사물에 나가서 이치를 공부한다. 주작은 항상 그거예요. 모든 사사물물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이치를 궁구해서 그 이치를 안 다음에 우리가 그 이치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정제도가 보니까 주자학은 물리학이야, 물리학. 네. 우리말하는 뭐 도덕학, 윤리학, 인간학이 아니라 사물의 법칙을 탐구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주자학이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사물에도 법칙이 있고 인간의 도리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사물마다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물에서 그 이치를 탐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경물 공부를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곡이 보기에는 그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거니까 뭐예요? 근본이 없는 학문이다. 근본은 이거 인간답게 사는 거. 자, 그런데 양명학을 보니까 뭐예요? 모든 근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더라. 모든 것들이 내 행위라든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마음을 근본으로 삼는 것. 통솔하는 우두머리와 본원이 있기 때문에 이때 통솔하는 우두머리와 본원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사람답게 사는 거. 내가 이웃을 대하고 어른을 대하고 말하자면 아이들을 대하고 또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거고 제대로 하는 것일까. 이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체가 뭐냐? 사물의 법칙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사람의 마음은 만물의 영이다. 그래서 양명이 말했던 이제 인간은 천지만물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감응하는 주체이다. 그렇죠? 사람 마음은 제일 중요한 역할은 바로 뭐예요? 모든 존재들과 감응하는 거라는 거죠. 감응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주했을 때 저쪽으로부터 어떤 것이 정보가 들어오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갔는데 가다 보니까 뭐예요? 강아지가 깨갱거려요. 그래서 봤더니 뭐예요? 다리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뭐예요? 안쓰러운 마음이 일어나죠. 안쓰러운 마음이 일어나니까 얘 빨리 가서 치료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다리를 치료해준다라든가. 바로 이게 바로 감응하는 거거든요. 감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대의 상황을 내가 느껴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서 그것을 어떤 처리하는 거. 요게. 자. 그런데 이제 그럼 감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이제 생리설인데 이게 이제 하곡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곡은 양명의 이제 물론 그 양명의 철학, 심증설이나 지향하면서 얘기하고 양지설도 하지만은 계속 많이 이야기하는 게 생리설을 이야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선 시대 그때의 어떤 학문적인 논쟁은 주자학이거든요. 이기 심선 논쟁이에요. 사단 칠정, 인심 도심, 인성 물성, 명덕 논변, 다 논변들이죠. 그래서 뭐 사단과 칠정의 관계가 어떻고. 근데 그걸 기준이 이와 기로부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의도적으로 이거예요. 주작에서 리는 형이상학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곡은 였다가 생자를 붙여가지고 생생한 이치. 그게 뭐냐? 이치가 작용한다. 요게 좀 양명하고 달라. 양명은 이기론을 버려버립니다. 아예 이기론을 거의 언급을 안 해요. 바로 양지설로 가버려요. 인간은 양지가 있다. 양지가 감흥을 통해서 천지 만물의 생명을 운용하고 살려낸다. 뭐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곡은 생리설이라는 걸 끊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말하는 리는 물리다. 이건 사물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뭐냐? 도덕성도 없고 생명력도 없다. 그냥 자연물은 물리의 세계는 법칙에 따라서 운용되어지는 것 뿐이다. 자, 그런데 뭐냐? 인간에게는 생리가 있다. 생생한 이치가 있어서 이것이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이끌어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퇴계가 요거예요. 사실은 이제 퇴계가 요즘 이제 퇴계 심학이라는 표현을 학자들이 많이 써요. 퇴계학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반박을 하는데, 마음을 중시했지만, 퇴계학은 리학이지 심학이 아니다. 왜 세상의 제일 원리를 리로 받고, 양명학을 불교라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심학이냐라고 하는데, 되게 마음을 중시해요. 경공부를 중시하고, 신법을 중시하는데, 퇴계 선생의 이제 이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동설, 이발설이거든요. 리가 작용한다라는 거. 근데 그건 주자학의 본의에 어긋난 거예요. 율곡이 주자 본의를 온전히 계승한 겁니다. 기발, 이승, 일도설. 이만이 작용하고 리는 뭐냐? 원리로서만 내재되어 있는 거다. 그게 주자의 원리예요. 왜? 성증리, 심치, 기의 입장이니까. 근데 퇴계 선생의 고민은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거 같아요. 양명학을 배척하면서 양명이 느꼈던 문제의식을 퇴계 선생도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리를 활발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리는 법칙인데 도덕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사단이나 이런 걸로 얘기하지만 어쨌든 주자의 핵심은 리는 작용하지 않는다. 법칙으로만 존재한다. 도덕적 규범으로만 존재한다. 인간은 그걸 알아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퇴계 선생이 리가 작용한다. 사단은 리가 작용한 거고 물론 거기에 기의 작용도 따라오지만 칠정은 기가 작용한 거다. 그래서 어떤 사단과 칠정이라는 감정은 다른 거다. 근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 도덕적 존재인데 맹자의 성선설에 의하면 본성이 작동을 해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선한 본성이 작용을 안 하는 리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본성이 작용하지 않는 게 돼요. 성증리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인간이 도덕적 본성이 움직여야 도덕적으로 사는데 이게 작용을 안 해버려. 그럼 도덕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에 사실은 봉착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퇴계는 리의 발로서 풀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자학계열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치가 움직이냐, 작동하냐. 이치가 움직이게 되면 뭐가 돼버려요? 형이 하자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형이 상자는 저 위에 있으면서 형이 하학의 세계죠. 이 물질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주재한다는 개념을 직접 운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법칙에 따라서 이 세계가 운용되어지도록 하는 중거로서 있을 때 그게 고고한 형이 상자가 되는 거지. 형이 상자가 움직여버리면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요. 저 하늘 세계에서 숭배의 대상으로만 있는 거고 하나님이 강림하셔 내려오셔서 이 백성들, 사람들 속에서 함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돌봄과 배려를 펼쳐나간다라고 할 때. 그건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이요? 똑같은 그냥 인간이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정제도는 바로 그 부분을 리에다가 둘로 구분해버리는 거죠. 주자가 말했던 리는 물리, 생명력이 없는 법칙.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치는 생리, 따라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이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자학이 갖고 있었던 문제를 주자의 이기론을 통해서 극복을 하되 거기에 양명에서를 수용해가지고 이것을 넘어서 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이런 글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주자학자들하고 편지 글들이거든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로 막 얘기를 하면 이제 하곡은 자기 입장에서 리는 동일한 리가 아니다. 물리가 있고 생리가 있다. 뭐 또 진리도 있다. 그랬을 때 주자가 말하는 리는 물리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정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생리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양지론을 얘기해요. 양지라고 하는 건 뭐냐. 측은지심은 사람의 생생한 도이며 양지 또한 생도이다. 양지는 측은지심의 본체로서 측은할 줄 아는 까닭에 양지라고 할 뿐입니다. 라고 해서 예, 그리고 이제 본래 사람의 생리 속에는 밝게 깨닫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도로 잘 통해서 어둡지 않게 된다. 따라서 측은해 할 줄 알고,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할 줄 알고, 사양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가릴 줄 아는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덕이고, 양지이고, 또한 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명은 이제 생리라는 표현보다는 양지로, 또 만물일체 인심으로 썼던 표현을 하곡은 생리라는 표현으로 썼지만, 사실은 이 생리가 다른 게 아니라 양지이고 인이라는 거죠. 다른 존재에 대해서 아까 말씀 핵심 그 감이거든요. 감통하고 또 나보다 어려운 사람한테 사양하고 양보할 줄 알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고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또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런 어떤 양심들. 결국 이런 것들이 생리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도덕적 양심인 거죠. 오늘날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걸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양지와 양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 저절로 할 줄 아는 것이 양지 양능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사물을 아끼고 중화를 이루어 천지를 자리 잡게 하고 만물을 길러나게 하는 것까지도 모두 우리의 양지 양능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지 양능의 작용이라고 하니까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주자학에서는 뭐냐면은 어떤 지라고 하는 거를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리에 대한 지식, 알매. 오늘날로 하면 인식이죠, 인식. 이치가 뭔지를 아는. 근데 지금 하곡 이야기, 뭐 양명학 계열이 심하게 보는 양지양능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어떤 상황에 마주했을 때 내가 주체적, 능동적으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양지, 양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요 논변입니다. 요 차이가. 그래서 지와 행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양지, 양능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이 아니라 결국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사상과 연관시킨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겁니다. 여기에는 인간 주체성의 강조와 이제 평등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자학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어려워지는데, 이제 성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본연지성. 그러니까 순수한 이치가 내재된 게 본연지성이에요. 하나는 기질지성이 있어요. 뭐냐, 기질에 내재된 본성. 기질과 혼합된 본성.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순수지선이에요. 절대선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냐, 선악으로 갈 수 있어요. 기질이 이치에 부합되면은 선이고 어긋나면 이제 악으로 가는데, 자, 이것만 보면 인간은 누구나 본연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뭐야? 인간 평등주의로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하나의 이상향입니다. 인간이 도달해야 될 이상향일 뿐이지 현실 세계는 뭐가 지배하느냐? 기질지성이 지배해요. 근데 여기에 사실 무서운 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 기질에는 등급이 있다. 내신 등급 1등부터 10등급이 있는 것처럼 기질이
맑은 자부터 탁한 자. 그래서 기질을 평탁, 수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맑고 순수한 거. 기질이 꽉 막히고 탁한 거. 그러면서 성인은 뭐냐? 맑은 기질로 이루어진 사람이 성인이다. 조금 그거보다 못한 게 현인이다. 그거보다 못한 게 군자고, 그거보다 못한 게 일반인이고, 그거보다 못한 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뭐에 적용이 돼 버리냐면 신분 제도가 여기에 들어와 버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왕. 그래서 자꾸 성군하는 게 사실은 은연중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주는 성인이다. 성인의 경계. 사대부들은 그게 현인과 군자의 경계. 자, 일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리석은 자들, 기질이 탁한 자들. 그래서 유학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양론과 교화론. 수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왕과 사대부들만이 할 수가 있어요. 기질이 어느 정도는 좋은 사람. 그게 마치 물로 제가 비유를 하는데 하천에 물이 약간 오염되어 있으면 자연 정화가 가능해요. 흘러가면서 산소가 공급이 되고 물론 막혀 있으면 이제 썩지만.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집이나 공장에서 나온 하수.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하죠. 빗물이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하천으로 내려보내고요. 폐수는 폐수관을 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천이 오염이 안 되잖아요. 자, 하수 종말 처리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오염물질을 가라앉히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게 뭐냐면 화학약품을 투입을 합니다. 걷다가. 화학약품을 집어넣어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물을 맑게 하는 거예요. 화는 성질의 변화입니다. 그게 교화예요.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스스로 수양을 할 수가 없다. 기질이 너무 탁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질이 맑은 우리가, 사대부들이, 현인들이, 군자들이, 군주가 백성들을 가르쳐서 변화시켜야 된다. 근데 핵심은 그거죠. 가르친다라고 할 때 뭘로 가르치느냐? 그게 예예요. 자, 예는 뭐냐? 이치의 표현이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인은 이치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이치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 성인이라고 뭐 공자 맹자를 성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예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한 사람들을 사실 보면은요. 그 당시에 지배 권력들이에요. 관료들이라든가 사대부들이라든가 귀족들이라든가. 그럼 뭐가 들어가요?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법의 핵심이 뭐예요? 공정성이죠. 객관성이죠. 평등성이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 법 보세요. 거기가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법들이 많이 개선됐지만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평해요? 공정해요? 객관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없는 자보다는 있는 자의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힘의 논리.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 당시 예라고 하는 것들, 리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가진 자들, 권력자들. 그들이 제정한 거를 가지고 그걸로 백성들을 교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교화시키겠어요? 그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가르치겠어요? 인권을 가르치겠어요? 아니죠. 아이는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노비는 주인을 섬겨야 되고, 신하는 군주한테 충성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고, 이게 충효예래요. 삼강. 동중서가 만든 군주는 신하한테 충성해야 되고, 신하는 군주한테 충성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한테 연료로서 그렇죠? 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님 끼워야 되고, 오류는 아니잖아요.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간에 친함이 있어야 되고, 분신유의, 군주와 신하 사이 의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충신, 효자, 연려만 추앙.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게 인간의 도리라는 거죠. 결국 누가 만든 거냐? 가진 자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깨트리는 게 바로 양지론입니다. 기질이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질의 차이는 양명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핵심이 뭐냐? 양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욕을 극복하고 양지를 밝히면 그게 성인이다. 누가 해주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다만 이렇게 얘기해요. 기질인 맑은 자는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 번만 효도할 수 있지만 기질이 탁한 자는 어렵다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그 대신 뭐예요? 10번, 100번, 1000번 노력해야 된다. 자기의 그 사욕을, 무지함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에 도달하든 100번, 1000번을 노력해서 거기에 도달하든 효도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각자 자기 스스로가 양지를 실현해서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말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법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천민을 없애서
산해종과 계집종을 두지 않는 것이다. 국가 소유의 천민을 없애자. 개인 소유의 천민들이 생겨나는 걸 끊어 없애자. 양반을 없애자. 쫓아낸 부인들에게 개가를 허용하고 뭐 이런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에서 엄청난 사실은 목숨 날라갈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 일선에 있었으면 저기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제야에 묻혀가지고 이제 글을 쓰면서 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파장을 크게 일으키지는 못한 거죠. 근데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읽어볼 수 있는 게 어떤 인간 해방론, 평등주의 의식을 읽을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양지론이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양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양지를 실현하면 그게 바로 성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비판의 주체적 외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소중화 의식, 존주 대의, 그리고 이제 2단으로 배척은, 2단 배척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청나라에 대한 배척이 2단 배척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정통이고 청나라는 2단이라는 거죠. 자, 학문적으로는 주작은 정통이고 주작 이외에 도교, 불교, 양명학, 하여간 주작에 반하는 거는 다 2단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신분제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사대부들, 왕권과 사대부들은 정통이고요. 일반 백성들은 2단인 겁니다. 2단이니까 뭐예요? 내가 계몽시키고 교화시켜야 되고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부려야 되는 거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도, 수십 번역하는 이제 권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대청의식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호는 청나라 연호를 써요. 왜냐하면 이제 군신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에서 뭐냐면 이제 무릎 꿇고 저라는 신하의 예를 갖춰라 그러니까 그건 못하겠다. 연호는 쓰는데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했는데 오랑캐한테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랑캐한테. 그러니까 힘으로는 내가 져서 저기. 근데 정제두가 그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연호를 썼다는 거는 삼국으로 인정한 거다. 근데 이거예요. 아까 말한 4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겨야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예교적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연호를 써요. 그렇다면 그거 무릎 꿇어주는 게 뭐가 창피한 일이냐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가로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신관계 맺었고 이미 청나라의 연호를 써. 신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황제한테 무릎은 못 꿇겠다. 왜? 오랑캐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럼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문제가 뭐냐면 또 다른 전란이라는 거죠. 결국은 불필요한 거에서. 이게 이제 실학은 글리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연암 박지원이나 홍대용이 노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실학으로 전환한 게 청나라의 연행사로 따라갔다 와서요. 글을 보니까 똑같았어요. 청나라 무시하고 오랑캐라고. 근데 연행사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뭐예요? 문명국이더라는 거죠. 문명국. 아, 이게 아니구나. 그동안에 뭐냐. 출신이 이거예요. 출신이 다르면 어쩔 수 없다. 한족과 오랑캐는 영원히 불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양반과 천민은 바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청나라를 가보니까 문명 개화국이었던 거죠. 아, 이게 아니네? 오랑캐라고 해서 무시할 문제가 아닌 거네? 이 생각이 와가지고 이제 실학을 이 사람들이 펼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명분론 배후에 가려진 본주 대의 정신, 존중과 양의적, 숙명, 배청, 이런 한족 중심의 사고를 비판한 거예요. 그 뒤에 숨어 있었다. 근데 이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은 기반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노론 세력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걸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저걸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권력을 유지해왔던 것들이거든요. 이시 왕조도 마찬가지지만 노론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명나라에 대한 어떤 숭배, 또는 아까 말한 이제 그런 인조 반정 같은 것들, 반정을 거치면서 그 의리와 명분을 중시할, 자기들이 권력을 바꿀 때 그걸로 권력을 잡았는데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에요. 비록 오랑캐의 나라라도 능히 선왕의 예를 행할 수 있다면 또한 배울 만한 것이 있다고 보는데 생각이 없다냐. 화이일야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오랑캐라고 해서 숭배하자 이 뜻이 아니라요. 이 속에는 이런 거죠. 우리도 굽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청나라를 인정하다는 얘기는 우리도 이제 주체적으로 동등한 관계로 올라서죠. 왜? 우리도 선왕의 예를 행할 수 있다면 뭐예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까 말한 이제 신분사회에서 어떤 평등주의도 있지만은 외교 관계에서도 청을 인정하는 속에서 사실 청나라만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자주국가로서의 어떤 대등한 독립적인
이런 어떤 외교를 펼쳐가자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강화학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화학파는 이제 정제도 일가와 전주이시 집안. 왜냐하면 이제 강화도는 전란 때마다 왕족들이 그쪽으로 피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거기 남은 사람들이 이제 일가를 이루고 이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뭐 이충익이라든가 뭐 이건창이라든가 이시원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건방, 이금희, 이광사 이런 인물들이 다 전주이시 집안들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또 이런 그러니까 강화도에 갇혀 있다는 것과 그러니까 정치일선에 안 나갔죠.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강화학파의 명맥이 그래도 이단의 학문을 하면서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화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우리의 주체적 사관학입니다. 그래서 이근희의 연려실기수 같은 경우는 양지의 객관적 사관을 수립을 하고요. 주로 보면 이렇게 역사서들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이종희의 양명학적인 사관에 대해서 신채호 선생은 노예사상으로부터 주체적 사관을 수립했다라고 해서 고질적 노예사상으로부터 인간해방을 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음학, 훈민정음이죠. 그래서 한글에 대한.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양반 사대부들은요, 한글에 대해서 업문이라고 해서 무시했습니다. 이건 아녀자들이나 또 무식한, 백성들이나 배우는 거지, 우리 같이 고귀한 사대부들은 이런 업문, 한글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게 정부의 독점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제정하고서도요, 중요한 어떤 그 서적들에 대해서는 한글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정보의 유통이 돼버려요. 정보를 장악한 자가 권력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뭐 여러 가지 내세우지만 결국은 한글로 번역을 해주게 되면, 자, 맹자 사상 같은 것들이 맹자가 그대로 한글로 번역이 돼 일반 백성들이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성혁명의 논리가 그거잖아요.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그게 필부지, 그게 무슨 왕이냐니까 바꿔도 된다. 그걸 백성들이 알아보세요. 저거 군주가 군주답지 않네, 바꿔야지. 이런 사고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가르치고 싶은 예에 대한 거라든가 윗사람 섬기는 거, 이런 것들만. 그래서 삼강행실도 같은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한글로 다 번역해가지고 백성들의 교화사상 교재로 쓰는 거죠. 자.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정음에 대해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고 했다라는 거는 바로 뭐냐, 백성의 입장에서, 약자의 입장에서, 그 곁으로 이제 다가갔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 예술을 통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광사의 원교태, 이런 이제 이전에는 그런 거거든요. 글씨라고 하는 것이 모방입니다, 모방. 왕이지체라든가. 근데 이제 원교 이광사는, 어떤 서예 예술이라는 건 뭐냐, 자기의 마음의 표현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은, 그러니까 이제 창작으로 가는 거죠, 창작.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장이라든가 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양지를 예술과 문학을 통해서 이제 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용 칠질, 사실의 역정, 천문, 지지, 의학, 역법, 농서, 수학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글을 쓰고 해요. 자, 이게 뭐예요? 다 조선시대 중인들이 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중인이 아니에요, 신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전주이시 집안이고 하고 후손들이고 이렇거든요. 양반 사대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합니다. 왜? 이게 바로 이제 실리와 실사를 추구하는 거죠. 명분론에서 벗어나서 실제. 그러니까 양명학이 실학과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양명학이 실학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실질적인 것들을 추구, 어떤 미인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 삶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에서 통하면서 실학이 어떻게 보면 태동할 수 있는, 또 실학이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그래서 뭐 홍대용이라든가 박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 영향관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양명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양명학적인 영향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학기에 걸쳐서 해야 되는 내용을 지금 이제 2시간 내에 하려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한 발로 와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박은식과 정인보예요. 박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건 빼고요. 마찬가지예요. 다 주자학자입니다. 어려서 배우는 건 주자학이에요. 근데 이제, 40세에 가가지고요. 이제 한일합방 이전까지 뭐냐면 사회 진화도를 이제 수용한 자강운동기, 이때, 자강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909년 한일합방 이제 요 기점으로 해갖고 양명학을 통해서 이제 사회 진화론을 이제 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나라가 쇠락하고 이렇게 세계 열강 속에서 말하자면 맥을 못 추고 이러느냐라고 했을 때 뭐냐, 나라가 부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건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유행했던 게 뭐냐면 강유해이나 담사동 양계초들이 한 게 뭐냐면 사회 진화론을 수용해가지고 변법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변법은 딴 게 아니에요. 서양의 법, 그다음에 서양의 경제제도, 뭐 과학기술들을 수용해가지고 중국을 변화시키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생존 경쟁의 시대였고요. 이 사회 진화론에 숨어 있었던 게 이거예요. 적자생존 우승열패가 결국 뭐냐면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근거였던 거예요. 서구 열강들이 이쪽 동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를 지배할 때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우수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지배한다가 아니라 계몽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적자생존, 결국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좋아 보였던 거죠. 왜냐하면 사회 진화를 통해서 뭐냐, 우리 강해져야 된다. 자강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이런 걸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또 일본이 동아시아 패권주의로 나아갈 때 그 근거가 바로 저 사회 진화론이었던 거거든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이제 유교 구신론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뭐냐, 주자학이 아니라 사회 진화론도 아니 양명학에 입각해서 유교 개혁을 해야 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왕양명의 생애를 다룬 왕양명 실기도 쓰고요. 뭐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상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양명학으로 전환한 동기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유학자들이 각종 과학위에 본령 학문을 구하고자 할 텐데 양명학에 종사하는 것 실로 간단 저류한 법문이라. 핵심은 그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위난의 시대에 복잡하면 힘들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나오려면은 12년, 16년을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얘기예요. 네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사회활동도 하면 안 되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양명학, 내가 양지가 있어. 내 어떤 사욕이 있어. 사욕을 스스로 극복하고 양지를 밝히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도 있습니다. 사실 양명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쨌든 학자들한테 수용이 돼서 양명학에 기반을 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어느 시기였냐면 위난의 시대였습니다. 최명길이라든가 지금 보시는 이제 박은식 정인보 선생님처럼. 그래서 핵심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양지 근간의 인간 평등론과 자주정신 개발. 그래서 태양이 온천하를 밝히는 데는 타력 없이 제 스스로 밝혀나가듯 인간은 천하의 어떠한 일에 있어서나 인간의 주체가 되는 양지를 밝히면 누구나 만사를 주제해 나가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양지를 밝힌다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지식을 쌓는 게 선행되는 게 아니라 양지를 밝히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애국심이 선행돼야지 그 마음도 없는데 뭐 군대 가라, 전쟁터 나가서 싸워라. 마음도 없는데. 비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위난의 시대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확립이 되고 수립이 됐을 때 그때 뭐 전쟁터도 나가는 거고 또 뭐 훈련도 받아가지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키우는 거지.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라를 위난으로부터 구제하려면 뭐냐. 개개인이 양지를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적자생존의 사회 진화론이 보니까 제국주의 이론의 이제 근거였고 그것이 한일합방에 통해서 현실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강자가 결국 약자를 잡아먹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양명의 발본세권론에 근거해서 대동 사상을 제창을 하고 이걸 통해서 세계 평화의 논리로 이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류 공존의 길을 모색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명의 이제 만물일체의 이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왕자의학에 이르러서는 천지만물일체의 이인을 이루어 성인이 입교한 본의를 밝힘으로써 사회를 일가와 같이 보고 만백성을 한 사람과 같이 보았으니 이것이 양명학의 대지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양명학의 요체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만물일체설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굳이 왜 만물일체설에서 찾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예요. 결국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고 지배하고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당시에 뭐 사회 진화론이라든가 각각의 나라를 부강해지다 이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모든 인류가 만물일체의 인심을 가질 때, 그걸 회복할 때, 그걸 발현할 때 비로소 사회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늘이 사람을 낳음에 성분의 영능과 직분의 권리를 부여함에 동양 서양과 황인종, 백인종이 같다. 그 다음에 상제는 모든 것을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인종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거죠. 뭐 동물이다, 식물이다, 인간이다라고 해서 구분하고 또 황인종이다, 백인종이다, 흑인종이다라고 해서 차별하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똑같이. 그래서 성인은 이를 본받아서 만물을 일체로 삼고 사회를 일가로 삼아서 경계와 울타리가 없게 하자. 그러니까 어떤 이거예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주작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뭐예요? 과거로의 회귀야. 전제국가로의 그렇지 않은 군주국가로 가는 거니까 봉건 시대로 오히려 되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반봉건 이제 그 반제 어떤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봉건제도를 반대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주작은 어쨌든 간에 어떤 전제주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왕권 사회에 잘 맞는, 사대부 사회에 맞는. 그러니까 이걸로는 해결이 되질 않아.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한 게 사회 진화론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냐?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 근데 문제가 뭐냐? 봤더니 서구 열강들이 그 토대로 삼았던 게 바로 사회 진화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우승열패, 아까 말씀드린 그걸 통해서 이제 강자가, 우수한 국가가, 열등한 국가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뭐 계몽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정당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진화란. 그러면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인간에 대한, 우리 사회에 대한 바라보는 방식의 전환인 거죠. 그래서 찾아낸 게 왕양명의 만물일체설이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의 생명의 체계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모든 인간은 그 하나의 생명의 체계 속에서 뭐냐? 모두가 평등하다. 그리고 모두가 뭐냐? 그런 양지, 만물이 일체이심을 회복하고 발현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인보 선생의 이제 심신과 감통의 생명사상인데요. 요거는 그 핵심적인 것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인보 선생은 이제 그 양명학 연론을 쓰면서 이겁니다. 주작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과거 수백 년간의 조선의 역사는 실로 허와 가로세에 연출한 자치이다. 그러니까 허위와 가식으로 꽉 찬 거라는 거죠. 진실됨이 없는, 실심이 없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어떤 이제 실심을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또 학자들이 사대부들이 그래서 여기 얘기합니다. 정주학을 빌려서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형파, 중화 전통을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이제 존화파, 결국 방생과 살육과 세도, 그래서 시심을 떠나 이기심 옹호를 위한 허와 가의 연출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심에 기초한 이제 실행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양명학에 대한 이제 연론은 양명학을 소개하는 거여가지고, 근데 이제 뭐 양명학에 대해서 이제 일치하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거 일진무가 한결같이 참되고 가식과 거짓이 없는 이 네 글자가 양명학의 돈이다. 남 모르고 나홀로 아는 이 한 곳이 의와리, 선과 악의 경계니 여기서 소스라쳐 정바람이 깨우쳐서 느끼는 게 있으면 곧 참된 생활이 비롯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밖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의 어떤 진실됨,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서 비롯해서 참된 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양명학에서는 인간은 천지만물의 마음이고 천지만물은 본래 나와 한 몸이고 살아있는 존재물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십이지심이 없는 자이다. 뭐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 구절이 이겁니다. 정인보 선생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민물과 나의 감통됨이 간격이 없어 비로소 양지의 진체가 밝을 것이다 하면서 요 얘기를 하셔요. 본심이란 감통에서 살고 간격에서 죽는다. 만일 생민의 질통이 곧 내 질통으로, 생민의 공고가 곧 내 공고로 그 감통됨이 내 몸에 있음 같을진데 스스로 분주, 부재함을 마지 못할 것이니 그거죠.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 몸이 거꾸러졌을지라도 본심은 살았다. 이 감통의 중단은 곧 양지가 가리고 막힌 것이요. 양지의 폐색은 곧 생명이 죽어서 끊어진 것이니 어느 때든지 한 점 양지 잠깐 반짝이는 곳에서 의연히 민물과 한 몸의 감동이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했을까? 아픔이에요. 일제시대에 사실은 이 민중,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요. 생민, 살아있는 백성들. 이건 그 당시에 민중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고통받는 그 일제의 어떤 압제 속에서 또 조선의 역사 속에서 뭐 천민이다 말하자면 뭐 해서 그 억압받고 착취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랬을 때 바로 감통에서 살고 강력에서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이런 거 착하게 살아라. 남을 보면 돌봐줘라. 보살펴줘라. 선행을 해라. 그냥 구호로 끝나잖아. 왜 안 할까요? 이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은 없이 얘기하고 그게 인간의 도리야. 그게 인간의 의무야. 윤리야. 그래 버리니까 우러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는 거예요. 밖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효도를 하는데도 남들이 나를 불효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뭐 양명도 그렇고 정의보 선생도 그렇고 다 그거거든요. 이 절절한 아픔. 내 마음에서 찾아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거기에 감통을 통해서 감흥을 통해서 느껴진다라는 거죠. 근데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간격.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점 많아요. 어떤 개인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이런 건 좋은데 자꾸 우리 사회가 이제 극단적 개인주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네가 죽든 말든 굶어 죽든 말든 노동자가 뭐 탄압을 당하든 최저 생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기업으로도 받지 못하든 많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들. 내가 마스크를 안 써서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저는 간격이에요. 간격. 쪼개놓고 보는 거죠. 너는 넌데 나는 부모 자식도 그렇잖아요. 지금 형제간이고 뭐 다. 저도 뭐 학교에 있지만 옛날에는 사제라는 게 있었어요. 뭐 이제 권위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스승님들이 제자를 아끼는 마음. 또 제자들이 그러니까 존경한 거지 스승이니까 존경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제 사도가 땅에 떨어졌다라고만 얘기하지 과연 옛날처럼 진짜 제자들을 학생이 아니라 제자처럼 생각하면서 제자들의 아픔과 고통들 요즘 아이들 아픔과 고통 많잖아요. 그거를 어루만져주고 함께 아파하고 아이가 자살하기 전까지 학교를 자퇴하기 전까지 학생들이 폭력을 휘두르기 전까지 우리는 뭐 했는가? 처벌만 하잖아, 처벌만. 아니, 모든 선생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교육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냥 나는 강의하고 수업하고 월급 받으면 되는 거고, 승진하면 되는 거고, 뭐 요즘 뭐 성과연봉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실적 위주의, 보여지는 수치 위주의.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명 이야기야. 생민의 살아있는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뭐냐? 십이지심이 없는 자이고 그게 바로 양지가 없는 사람이고 여기서 본심이란 감통에 살고 감격에 죽는다. 내가 일체가 돼서 하나가 돼서 감통의 마음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아픔으로, 내 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실천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실천이 왜 없느냐, 지금. 머리로 하거든요. 머리로만, 그냥. 머리로 윤리적인 어떤 강령으로, 의무로, 지식으로만 싸울 뿐이지, 실제로 내가 느끼려 하거나, 그런 느낄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려고, 뱅사가 말했던 구방심이 그거잖아요.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거. 딴 거 아니거든요. 본래 있는 마음이야. 본래 있는 측은지심, 불인지심, 만물일체 인심. 이런 본래 갖고 있었던 마음을 회복하면 되는데 그건 찾으려고 안 하고 밖에서만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는. 그러면서 뭐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자가 말씀하시기를 정작 자기는 안 해. 그러니까 엄청난 지식을 갖고 현학적인 지식 자랑만 하고 지식으로 키세기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과거의 어떤 유물로서도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왜? 최명길이, 정제두가, 박은식이, 정인보가
그 시대에 이런 주장들을 했을까? 그리고 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라고 할 때 있다라는 거죠. 바로 시대 정신이었고 지금에 필요한 거는 우리의 시대 정신.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기후 변화의 문제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노동자의 그 이제 뭐 인권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전통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학으로서가 아니라 현재학 또 미래학으로서 그것을 되살려내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인데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